뭐 인터넷으로 막 찾아봐. 그럼 막 앙케이트 막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게 나와. 다 그 좀 쓰지 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그냥 제일 먼저 한 줄, 여기에 좀 중요합니다 정도, 이게 이슈가 좀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정도. 네, 그 과학영재 창의연구 R&E 매뉴얼 챕터 7번째 글쓰기와 발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강사가 공학 쪽에서 연구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거냐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먼저는 보고서를 구성하는 그런 항목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역할. 제가 간혹 그 고등학생 대상 그 연구한 결과 논문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역할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순서로 쓰면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라는 것 좀 이야기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하고 나서 이제 발표 장표 어떻게 만드는지로, 발표 어떻게 준비하는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보고서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연구 결과를 남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글쓰니 그리고 내 글을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그냥 쉽게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목적이 좀 그런 건데,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라는 건 나는 최대한 글을 덜 써서 전달을 하고 싶고, 글을 읽는 사람은 최대한 쉽게 내 연구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되게 막 문학적으로 멋있는 말을 써서 막 연구 보고서 읽었는데 막 눈물이 막 질질 나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글자도 최대한 조금만 읽고 그림도 최대한 조금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다 이해를 하는 거면 되게 효과적으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글의 구성에 있어서 그림이랑 표를 왜 써야 되느냐? 그림이랑 표를 안 쓰고 만약에 글로써 이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뭐 비효율적이다. 혹은 뭐 글자를 막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림으로 좀, 그림이랑 같이 글을 쓰면 반 페이지면 설명이 끝난다 라고 하면 이때는 그림을 넣는 게 맞죠. 근데 만약 뭐 글은 막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굳이 세 줄이면 충분히 이해하는 거를 그림을 막 더 크게 그려가지고 되려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한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은 필요 없는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랑 표를 넣을까 말까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 이런 기준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내 연구 결과를 남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약문, 제일 먼저 요약문인데, 요약문, 그럼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분석, 뭐 경우에 따라서 연구 결과 및 분석이 좀 연구 결과 따라오고 분석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보통 화학 쪽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결론 따로 내기도 하고, 마지막 문헌, 이제 레퍼런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약문은 이 논문을 읽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그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간혹 요약문을 그 보고서에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막 거의 서론처럼 막 이 분야에 대해서 막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 밑에 있는 뒤에 내용을 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 논문을 읽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정보, 그러니까 뭐 실험이 어떻고, 연구 결과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대충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 분석 결과가 어떻더라,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더 궁금하면 얘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면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음, 최소한 이 사람은 이 연구는 이 보고서나 혹은 논문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정도의 데이터가 있구나 정도를 요약문을 읽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좀 흥미가 더 생기면 보통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림을 한 번씩 봐요. 이런 데이터가 있군. 그리고 결론을 한번 쭉 읽어. 그래서 결론이 내가 좀 원하는 형태의, 내가 좀 내가 정보를 얻기 원하는 그런 형태의 결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논문을 정독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 가이드를 준다. 요약문이고. 서론은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좀 글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필요성. 연구가 좀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걸, 내 연구는 새로운 거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한 쪽이 이제 서론인 거예요. 이 뒤에 논문을 읽어 나가는 데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 연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쪽인 거고, 실험 방법이나 이론은 그냥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챕터 6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데이터로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거든요. 아무튼 이쪽은 이 신뢰성을 증명하는 거가 이제 목적인 거고, 결과 및 분석은 그냥 실험 결과랑 그걸 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 쪽, 요게 좀 문제인데, 보통 결론을 내리라고 앞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쭉 보여주고 마지막에 여기서 막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여기서 있는 이 말 쪽의 결론은 이 앞에 있는 걸 다 요약해가지고 결론을 그냥 정리해주는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그런 결론들. 이런 결론들은 여기서 같이 결과 및 분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여기 보고서에서 나오는 이 결론 파트는 그냥 데이터 다 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앞에서가 데이터 더하기 결론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는 안 보여주고 결론부에서는 이 결론만 싹 빼다가 모아둔 게 이쪽 결론부인 거죠. 그쵸? 네. 정리만 하면 돼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다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야. 특히 이제 결과 및 분석 쪽에서 다 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결론 쪽이에요. 문헌은 조사하는 거고, 아무튼 조사라기보다는 앞에서 했었던 여기서 서론에서 어떤 연구에서 인용을 했던 것들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게 문헌 쪽인 거죠. 여기는 기술적으로 쓰는 거라서, 기계적으로 쓰는 거라서 됐고요. 네. 그럼 논문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논문 그냥 쓰면 되지 라고 하는 건데, 논문은 혹은 이제 보고서라는 게 하루나 이틀 정도 뚝딱 해서 나오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긴 시간 집중력을 가지고. 근데 보통 쓰다 보면 이게 처음 했었던 대로 잘 안 나가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그 전체 글에 대한 얼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든 아니면 대학원, 고등학생들이든 대학원생이든 교수든 상관없어요. 이 글에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쓰도록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수업도 들으러 가야 되고, 저 같은 거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다른 프로젝트도 막아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그냥 띄엄띄엄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띄엄띄엄 하다 보면, 이번 토요일에 좀 썼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쓴다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또 내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지? 다시 떠올려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예전에 했었던 생각을 또 잊어먹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면 또 방황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면 굉장히 글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게 이제 1페이지 초고 혹은 1페이지 드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이에요. 논문을 쓰기 전에 이 방법은 저도 학위 과정 중에 그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글이에요.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계속 이 글을 좀 찾아보고 하는데 누가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예, 어디선가 흘러 들어온 그런 글인데 저도 좀 이게 출처를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찌됐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던 그런 방법이고 소개를 해드리면 논문을 쓰기 전에 일단 뼈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일단 논문을 쓴다라고 보고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가설을 세우고 뭐 실험 설계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도 쭉 나오고 그래서 아 대충 이제 결과가 어때? 그래서 결과를 이제 혹은 결과라고 하긴 하지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걸 변화시켜 A와 B를 변화시켰더니 뭐 X, Y가 변했어. 이렇게 해서 나는 결론 쓸 거야.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Y가 변한 이유, X가 변한 이유는 뭐뭐뭐야. 이래 대충 이제 결론을 딱 내렸으면 그거 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이 과정을 이제 쫙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보고서일 건데 그럼 요거를 전체 쭉 막 한 수십 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쓰기 전에 뼈대를 먼저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요약문이 아니에요. 요약문보다는 조금 상세한 형태인 거예요. 어떤 형태일까를 조금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가 읽었던 논문 이걸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글이라는 건 여러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 각 문단을 한 문장씩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쭉 이어 붙이면 그게 원페이지 드래프트예요. 그런 형태로 처음에 먼저 쓰라는 거죠. 보통 그리고 괜찮은 좀 좋은 글은 보통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에 그러니까 두 갈씩 아니면 미갈씩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럼 그 하나의 함축적인 생각은 첫 줄 아니면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요. 그러면 좀 내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 좀 벅차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논문이든 내가 재밌게 읽었던 논문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각 문단의 첫 줄만 따다가 옮겨 붙여가지고 한번 A4 용지에 옮겨 보세요. 그러면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정도로 그냥 딱 나올 건데 그것만 읽어도 대충 논문이 그 글의 흐름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페이지 초고의 형태는 그런 식인 거고. 네, 간략하게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면 되죠. 대충 뭐 실험 결과도 나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미완성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투자를 해서 미완성의 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거 한 페이지나 혹은 두 페이지 정도짜리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논리 전개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다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도처럼 작용을 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조금 이제 변하긴 하지만 이게 뭐 중간에 흐름 같은 게 살짝 수정이 되긴 하지만 요거는 사실 미완성인 글이니까 계속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원페이지 드래프트는. 그렇죠? 네. 좋은 점은 이거예요. 보고서 혹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내가 막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수업을 듣는데도 이게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혹은 논문을 쓰려면 그냥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이미 정리돼 있으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앞에서 있었던 거 한 문단을 한 줄을 딱 옮겨서 적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원페이지 드래프트 요 초고가 있으면 내가 글을 쓰는 데서 이 한 문장이 곧바로 다시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단 하나 쓰고 뒤에 이제 살을 붙이면 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기 거의 대부분 주장이 담겨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쭉쭉 붙이면 한 문단이 되고 또 문단이 되고. 그럼 내가 오늘까지 해서 이 두 줄 썼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쓸 때는 그 다음 줄부터 그냥 또 한 줄씩 그냥 기계적으로 문단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정도로 해서 일을 하시면 되게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쓰다가 보면 막 방황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걸 까먹으면서 방황을 하는 건데, 처음에 있었던 비전이 딱 원래 내가 글을 어떤 형태로 써야지라는 그런 비전이 딱 잡혀 있고, 이게 설계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방황하는 일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이 막 달라지고 거기에 의해서 오는 혼란 같은 게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재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언제 쓰든 간에 오늘 밤에 쓰든 뭐 이틀 후에 아침에 쓰든 거의 동일한 집중력으로
이 글을 써나갈 수가 있어요. 보통 띄엄띄엄 일하다 보면 이걸 다시 떠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아 던져 그냥 하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처음 쓸 때는 글을. 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내가 재밌게 읽었던 논문 거기서 각 문단을 한 줄씩 긁어와가지고 쭉 이어붙이면 아 이런 형태로 내가 글을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루 정도 그냥 한 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쓰시면 이게 좀 길을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보고서 바로 쓰면 되는데 한 페이지 더 써 이런 게 아니고 예. 뭐 하루를 더 쓰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거니까 이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일주일 정도 내가 논문 쓴다. 뭐 굳이 이게 붙여서 쓰지 않아도 돼요. 중간중간에 막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일주일이지만 그냥 막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제목 쓰고 데이터가 이미 다 있다는 가정하에요. 제목 쓰고 그다음 원페이지 드래프트 하면 써요. 그 다음 날은 요 이제 원페이지 드래프트 요거에 맞는 여기서 뭐 그림이나 표 들어가야 될 거 쓰는 거고 그 다음 뭐 문헌 정리를 하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은 요약문이나 서론, 결론. 요약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가공을 해서 쓰면 되고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좀 가공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 좀 어처 찢으면 일정 부분 찢으면 요약문이 되고 일정 부분 찢으면 결론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서론은 이따 좀 막막하긴 한데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본문 실험 결과 및 뭐 본문 쪽 네, 뭐 실험 장치 뭐 쓰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나눠 쓰면 이제 대충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저는 이런 정도로 일주일 정도 시간 투자해서 논문 같은 거 쓰는데 아무튼 요거를 뭐 개인에 따라서 나는 문헌 정리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어. 대신에 조금 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실험 방법은 좀 먼저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무튼 요거는 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요 순서는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이 원페이지 초고는 네, 좀 되게 중요하니까 혹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썼었던 되게 예전에 학위 과정 중에 썼었던 거예요. 이게 제목이었고 그림은 미리 써서 저는 좀 적어놨었어요. 데이터 정리하면서 대충 어떤 그림 그려야지 정도로 대충 뽑아놨었던 거고요.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대충 그러면 실험 결과는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온 거를 적어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성능 지표가 두 가지였거든요. 저는 네모로 친 거 두 가지. 그럼 각각 성능 지표에 대한 거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도를 한 거예요. 적어놨으니까는 그럼 이 한 줄 한 줄에다가 살 붙여가지고 문단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문단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여기 몇 줄 긁어다가 결론 쓰고 저 앞부분 좀 몇 줄 긁어다가 그 뭐죠 요약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좀 논리적인 흐름을 좀 적어두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방황하는 일도 없고 잊어먹는 일도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림과 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한 페이지 적는 대신에 그림이랑 글을 함께 쓰면 반 페이지면 된다 라고 하면 그림이랑 그래프랑 표를 넣으시면 돼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뭐 좀 효과적인 뭐 데이터는 당연히 그 그래프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그냥 원래 그냥 실험 측정한 그런 데이터를 표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래프로 보여줄 거냐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렇게 막 상승 뭐 이게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지금 위쪽으로 볼록하든 아래쪽으로 볼록하든 정말 그냥 한눈으로 보이는데 이 표로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서 표랑 그래프랑 뭐가 효율적이냐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프가 효율적인 거죠. 혹은 이제 뭐 그림 같은 경우는 개념도예요. 실험 장치. 실험 장치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은 나만 알아요. 실험한 사람. 사진 안에 막 이게 뭐가 뾰족 튀어나와 있고, 응? 바퀴가 달려있고, 이건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뭘 돌리기 위한 거고, 얘는 뭐 온도계 센서인데 이거를 따로 표현해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이렇게 또 표현해 주는 것보다 어찌됐건 뭘 찍고 뭘 움직이고 뭘 변화시키고 하는 거니까 요거 그냥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면 돼요. 스키마틱스라고 하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실험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실험 장치, 아무튼 어떤 형태의 자연 현상을 변화시켜서 변수를 변화시켜서 어떤 자연 현상을 볼 거다라고 하는 게 실험에 대한 개념도 보통 물리학 실험에서는 이런 게 좀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이제 실험 장치가 나오는데 하여간에 표 같은 경우는 조금 표를 쓰면 되게 좋은 것들이 문헌 정리하거나 아니면 실험 케이스 정리하는 거. 실험 케이스라고 하면 뭐 케이스 번호를 쓴다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실험의 형태 뭐 실험이라고 하면 A 실험, B 실험 1번, 2번에 3번까지의 실험 케이스는 뭐 A 실험이고 뭐 4번, 5번, 6번부터는 B 실험인데 뭐 압력을 바꾸고 온도를 바꾸고 뭐 이게 뭐 부피를 바꾸고 뭐 압력 A 실험은 압력을 바꾸는 실험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고 뭐 압력만 바뀌어. 두 번째 B 실험은 온도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압력은 어떤 여기서 결정한 어떤 압력으로 그냥 정의가 돼 있는 거고 부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온도만 바뀌어. 이런 식이면 이 실험을 뭐 글을 읽는 사람이 실험을 딱 케이스를 딱 보면 대충 압력은 이렇게 이렇게 바꿨고 온도는 어떻게 바꿨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선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첫 페이지 쓰고 뭐 초록 쓰고 서론 쓰고 아무튼 저는 보통 결론부터 먼저 써버리는데 어차피 결과는 나온 거니까. 그러면 중간중간 본론에 나오는 모든 그 글의 목적은 흐름은 그 결론으로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계속 모든 근거들 또 다른 논문의 그 연구 결과들을 이제 인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결론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글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선호를 해요. 그냥 결론은 바뀌지 않아. 중간에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글이라는 게 좀 묘해가지고 쓰다 보면 막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한번 써보시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건데 그런 걸 조금 막기 위해서 저는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꾼다고 하면 이미 써놓은 거를 또 바꾸기는 또 좀 쉽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니까 저는 그래서 좀 결론을 먼저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쓰고 싶은 거 먼저 쓰시면 돼요. 앞에 원페이지 드래프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어찌됐건 서울 가는 길은 이미 이제 만들어 둔 거야 이제 지도를 내가 중간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어찌됐건 그 길로 갈 거예요. 예. 아무튼 저 같은 경우 문헌 정리 제일 마지막에 하고 어차피 이건 뭐 기술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제일 늦게 쓰는 게 이제 그 실험 그 데이터 쪽 분석 쪽 작성하는 거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넣고 어찌됐건 여기는 이제 예, 뭐 기술적으로 그 앞에 세웠던 한 줄 한 줄을 다 문단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 거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으냐라는 좀 말씀드릴게요. 요약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읽을까 말까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좀 짧아야 되기도 하고 글에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막그 서론 쓰는 것처럼 막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런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연구 그 요약문은 그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 개척하는 연구 아니면 진짜 막 너무 연구가 초창기라서 사람들이 막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는 요약문에 좀 쓰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모르는 그런 분야면 요약문 봐서 뭐 대충 이야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좀 간혹 쓰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요. 다들 잘 알려져 있는 분야를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제 첫 주는 그냥 어떤 분야에서 어떤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에 대한 연구, 내가 지지지가 이게 나의 연구인 거죠. 그래서 내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한 줄 쭉 써요. 그냥 앞에 기술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어. 그냥 어떤 분야에 다 그냥 전문가들이 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 연구다. 그럼 대충 쓰고 내 연구에 대해서 뭐 제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다음 줄은 내가 했던 실험이에요. 실험에 대해서 어떤 걸 관찰하고 실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험은 어떤 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뭐 수행을 했다 이런 정도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그 다음은 결과를 써주시면 돼요. 앞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며 그럼 그 결과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나왔을 거잖아. A를 바꿨든 B를 바꿨든 해가지고 X든 Y든 뭐가 변했을 거면 그 변화를 그냥 변한 거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쓰면 돼요. 뭐 어떻게 변했다라더라.
그 다음 이제 분석하는 거.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 이건 자연현상을 본 거고, 그런 이제 자연현상이 왜 변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거잖아요. 뭐 어떤 이론을 넣어서 설명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뭐 어떤 걸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기도, 보통 화학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긴 하는데, 예. 측정, 뭐 추가적인 측정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측정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분석을 써주시면 돼요. 뭐 화학 실험 같은 쪽은 분석하는 게 대부분인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분석 장비를 어떤 분석을 했다 정도로 그냥 쓰고 마무리하기도 해요. 굳이 여기 결과 쓰는 거는 너무 막 장황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써주면 되게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충 이 논문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편리하게, 편하게. 네, 아무튼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서론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를 제일 막막해 하시는데, 어, 목적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내 연구가 새롭다. 내 연구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 정도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그러니까는 이 독자를 설득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글이 담겨져,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뭐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배경 정보. 근데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좀 읽으면 좀 환기가 될 만한 그런 배경 정보들 크게. 그 중에서 내 연구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한 뭐 이슈 같은 거 좀 써주시고, 이슈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이슈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선행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해. 쭉쭉 정리를 하고. 그럼 이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연구 대충 쭉 연구의 흐름을 보니, 그러니까 맨 위에서 밑줄 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선행 연구를 했고, 이 선행 연구를 쭉 살펴보니 이런 정도의 흐름대로, 혹은 현재 이제 이런 정도의 최신 연구들이 요런 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쭉 보니 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기 분야, 요거는 좀 많이 안 봤어. 좀 최근에 좀 요거는 좀 더 보면 좀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까. 뭐 이쪽 방향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확실히 맨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그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에 필요해. 이쪽이 좀 더 필요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연구인 거죠. 그랬더니 이쪽이 뭐 여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뭐 내가 했었던 선행 연구도 괜찮고, 내가 진짜 연구자라고 하면 선행 연구를 보통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좀 최신해서 좀 시도되려고 하는, 혹은 타 분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힌트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그래서 내 연구는 이쪽에 대한 연구인 거고, 그래서 내 실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정도면, 아, 그럼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연구해왔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하니까는, 아, 요걸 하면 참 재밌겠구나. 그러면 이제 좀 설득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흐름대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논문에는 배경 지식을 주는 건 이쪽이라고 하고, 기존 문헌을 근거로 하는 문헌 조사해주는 건 이쪽이고, 연구 분야의 특정 방향, 요 정도 쪽에서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보고서를 제가 좀 심사를 하면서 읽어보게 되면, 보통은 연구하시는 그런 학생분들도 처음인 거니까 막 개론서를 읽고, 개론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분야의 막 역사가 나와요. 혹은 뭐 인터넷으로 막 찾아봐. 그럼 막 앙케이트 막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게 나와. 다 좀 쓰지 마요. 설문조사 결과는 그냥 제일 먼저 한 줄, 여기에 좀 중요합니다 정도, 이게 이슈가 좀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정도, 그거인 거지. 여기 뭐 굳이 이 이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혀 쓸모가 없는 정보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공부는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는 다 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독자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연구를 이해하는 데,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정도만 선별해서, 정말 많을 거잖아.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정말 내 연구를 이해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최대한 이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양이 상당할 거예요. 그것도 막 쳐내야지 좀 한두 페이지로 요약되는 그런 정도일 거야.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제발 기사나 설문조사 이거 좀 쓰지 마세요. 이거 좀 열에 한 두셋은 보이더라고, 이게. 아무튼 서로는 이런 정도예요. 설득하는 거. 내 연구가 새롭다라는 거. 재밌겠다라는 거. 설득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소재에 대해 설명하고, 뭐 어떤 그룹 발견으로 좀 관심이 많아졌다, 이 정도 쓰시면 되고. 그래서 뭐 요런 뭐 좀 화학 쪽 좀 케이스인데, 뭐 아무튼 XX는 요런 측면에서 되게 우수해. 좋은 소재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소재인데, 특히 요 정도, 여기는 이제 내가 연구하는 분야인 거죠. 요 분야는 요거는 뭐 한줄 뭐 되게 좋고, 점점 좀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 YY에 대한 연구는 요런 거가 있는데, 그 연구의 흐름 중에서도 나는 좀 세부적으로 특히 요걸 하는 거지. 지지지 요거에 대해서 쭉, 본 연구는 요거에 대한 연구인데,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지지지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그 문헌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면, 현행 이제 연구 동향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연구 동향을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판단, 아까 평을 내린다 했잖아요. 평을 내려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읽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다 해놓고, 이제 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쭉, 그래서 내 연구는 이걸 보는 겁니다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역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넓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좀 좁혀가는 거.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시면 돼요. 네. 물론 글을 쓰는 사람마다 좀 되게 다르게 쓰겠지만, 저는 좀 이런 방향의 글을 좀 선호를 해요. 쓰는 걸 보면. 실험 방법 및 이론 쪽인데, 이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내 주장은 데이터가 근거인데, 이게 근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데이터를 믿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 주장이 이제 힘이 실리는 건데, 이 목적인 거죠. 여기를 쌓아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방법 및 이론이에요. 그렇죠? 실험 논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없기도 해요. 혹은 완전 이론 논문은 실험 쪽이 아예 없기도 해. 이거는 뭐 그거에 자기 연구에 따라서 달라서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 실험을 했으면 실험 장치가 나와야 돼요. 그 더 좋은 거는 실험 장치 나오기 전에 실험에 대한 컨셉을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게 좋고, 이건 물리학 쪽 논문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좀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컨셉을 보여주는 레터의 형태의 그런 뭐 4페이지짜리 짧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레터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실험 장치, 그래서 사진보다는 개념도가 훨씬 나아요. 익스퍼리먼털 스키마틱스,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좀 그리라는 거구나, 이게 좀 감이 올 거거든요. 네, 이게 처음 그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이걸 그려주시면 확실히 읽는 사람은 확실히 좀 정보를 좀 빨리빨리 얻어 쓰니까, 이거 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밑에서 쓰면 되는 거죠. 어떤 장비를 썼고, 그 장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의 이름이랑 회사, 뭐 대충 스펙 정도 적어주시면 돼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 그때의 오차율은 얼마 정도다 정도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죠. 그리고 내 데이터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데이터 자체를 그냥 여러 번 찍었더니 반복성이 잘 나오더라 정도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 여기에 추가로 앞에서 했었던 다른 연구 그룹들이랑 내 실험이랑 좀 그 범위가 좀 어느 정도 겹치는 쪽, 혹은 실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험 장치를 처음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내 실험 장치가 제대로 된 값을 찍는 건지 당연히 궁금하니까 찍었을 거고, 그게 이제 앞에서 했었던 그 실험 조건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잡았을 거냐면, 앞에서 실험했었던, 다른 사람들이 실험했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정도 실험대에서 했으면, 앞에서 했었던 실험 데이터 별표로 표시했으면 이 정도 영역대에 찍고 있더라. 근데 내 실험 데이터가 요 근처에 찍고 있으니까 얼추 믿을만 하다 정도로 확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이거 뭐 필수적인 건 아닌데 뭐 당연히 실험이라고 하는 거면 남들이 안 했던 실험 범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범위가 안 겹쳐질 수도 있는데, 뭐 실험 장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런 게 좀 그냥 한 방에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굳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예. 뭐 실험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실험 방법 이론 쪽은 너무 간단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장황해서도 안 되는데, 뭐 적당한 균형을 잡으면 참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장황한 게 나아. 너무 간단하면 필요한 정보가 안 들어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혹은 이 글을 읽었을 때 아무튼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고 똑같이 실험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게 이제 베스트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느냐, 실험 장치 설명하시고, 실험 케이스 설명하시고, 실험 과정, 이건 글로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아니면 그래프로 보여줘도 돼요. 시간에 따른 그래프, 이건 좀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성 확인을 위한 데이터 정도에서 내 데이터 믿을만 합니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다 정도면 아주 충실한 그 실험 방법 및 이론 쪽 파트인 거죠.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뭐 실험에 대해서 뭐 화학 실험이다 정도라고, 뭐 치편 제작 정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나면 이거는 그래핀 필름 만드는 거거든요. 여과를 통해 여과하는 과정, 여과를 해서 만든 필름 가지고 뭐 실리콘 기판 붙여가지고 1시간 정도 눌러놨더니, 이렇게 눌러놓고 딱 떼니까는 요 그래핀이 요 실리콘 기판이 샥 붙더라 라는 요런 이제 실험 시편을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라는 거.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밑에 글 조금 써주면 되게 그냥 바로바로 알아먹겠잖아요. 그쵸? 아니면 실험 장치 같은 거, 뭐 풀 수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대충 뭐 실험 장치 각도를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실험을 일으키는데 요 안에 물은 요 히터 가지고 뭐 가열을 하고, 데이터는 전압을 찍고 전류를 찍고, 이런 정도면 대충 어떤 형태로 실험을 했겠거니가 되는 거고,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경계면을 쫙 따가지고 이 경계면을 3차 원화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부피 같은 거 찍을 수 있습니다 정도를 설명하는 그림인 거죠. 당연히 이 그림을 참조하면서 글을 막 있을 건데, 이 그림과 같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바로바로 오겠죠. 그렇죠? 요거 같은 건 이제 실험 순서, 이거는 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실험인 거예요. 그냥 그림을 가져온 건데, 그래서 레퍼런스 당연히 내 거니까 뭐 안 바뀌어도 돼.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 저는 계단의 형태로 이렇게 뭘 변화를 시켰거든요. 변수, 이게 변수였어요. 변수 A였어요. 이 변수를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올렸거든요. 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몇 분 받았고, 이 데이터를 받고 이 데이터 가지고 평균 내서 뭐 실험을 했고, 뭐 이런 정도의 뭐 실험 순서 혹은 과정을 상세하게 썼어요. 어떤 정도의 실험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게 되면 뭐 시편이 뭐 이렇게 부서져서 파단이 나서 여기서 실험을 종료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실험 순서를 이런 식으로, 뭐 실험에 따라서 어차피 데이터를 찍는 과정이 그런 실험 순서인 거니까, 실험인 거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줄글로 좀 설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실험 방법에 따라서 또 어느 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셔서 그림을 적절히 잘 쓰시면 돼요. 문헌 정리 같은 경우에 이제 표를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선행 연구들 대충 비슷한 실험을 각각 했어. 그러면 그 비슷한 실험을 했으면 실험 조건이 조금씩 다를 거고, 그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경우 실험 조건을 좀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하고, 실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또 표에 그림으로, 그래프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이제 선행 연구를 이제 내 연구랑 좀 곧바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잘 정리한 경우인 거고, 뭐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찍었는데, 내 데이터가 한 요 정도쯤 됩니다. X로. 그러면 얼추 좀 완전 좀 데이터가 좀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좀 잘 따라가네, 추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렇고, 나는 뭔가를 좀 변화를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찍더랍니다 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찍는 게, 네 실험 장치가 이상해서 이걸 찍는 건 아니고, 확실히 변수 A를 변화시켰더니, 이렇게 찍는 거구나. 정도로, 이제, 설득이 확 되는 거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실험 방법 및 이론 쪽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수식 같은 거, 이론 쪽이다. 라고 하면 수식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좀 써주시면 돼요. 뭐 단순히 막 정리해가지고 막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약분하고 막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그 결과만 좀 적어주시면 돼요. 뭐 여기 식 3을 식 2에 식 3을 대입을 하면 그 중간 과정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결과만 써주시면 돼요. 결과 쓰고 오른쪽에 수식이 달라지게 되면 번호를 또 따로 써주게 되고 변호를 매기게 되고 이 안쪽에 변수들이 많을 건데 이 변수들은 앞에서 설명이 됐으면 안 해도 되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변수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밑에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x2는 뭐고 x3은 뭐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제 뭐가 뭔지. 예, 그래야지 이거 읽어먹어. 이 수식은 내가 썼으니까 당연히 나는 알지만 x1이 뭐고 x2가 x3은 뭐고 당연히 뭐 압력은 P고 온도는 T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분야에 따라서 T를 다른 걸로 뭐 쓰기도 하고 P를 또 다른 걸로 쓰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잘 밑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수식이 많은 연구 같은 경우는 노멘클레처를 따로 만들어서 표로 제공하기도 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논문의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게 아무튼 이런 것까지 정리해주면 좀 되게 친절한, 네. 아무튼 좀 내 쪽이 좀 수식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좀 써줘야 되는 거죠. 노멘클레처. 네, 결과 및 분석 쪽이에요. 이쪽은 그냥 내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고 그 그래프로 나온 그래프를 읽고 그래프를 읽은 거면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왜 감소하고 왜 증가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잘 정리하고 쭉쭉쭉 정리하면 이게 이제 결과 및 분석적인 건데 대부분의 흐름은 이래요. 제일 먼저 제가 좀 권장해 드리는 거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제일 먼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잖아요. 한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든 감소를 하든 제일 내가 하려고 하는 주장에 맞는 그런 그래프를 내가 선별해서 넣었을 거잖아요. 그쵸? 증가한다 라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딱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그렸을 거고 그럼 제일 처음 문단은 그림이 나왔으면 제일 처음 문단은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 핵심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 이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캡션이 있긴 하지만 뭐 그림 1번은 뭐뭐뭐에 대한 그래프이다 쓰고 뭐 목적은 대충 뭐 뭐뭐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한 뭐 그래프이다 정도 쓰든지 안 쓰든지 대신 실험 방법은 절대 쓰면 안 실험 방법은 앞에 이미 했으니까 쓰는 게 아니고 목적은 뭐 한번 환기해 줄 수 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그래프를 읽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적어줘야 돼요. X축은 뭐고 Y축은 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기호 같은 걸 좀 다르게 표시했으면 안쪽에 뭐 이렇게 색칠된 거는 어떤 걸 뜻하고 안쪽에 구멍 뚫린 건 어떤 걸 뜻하고 이게 또 여기 안에 또 실선 같은 걸 좀 선으로 이어서 실선은 뭘 뜻하고 점선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에 대한 예측을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읽는데 필요한 것들 이게 한 문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그래서 이 그래프로부터 해석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증가하더라 그것도 이 케이스 B에 대한 경우는 좀 얘는 좀 감소를 하더라 라는 거, 이 객관적인 사실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1,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튼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또 연구잖아요. 그럼 1번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또 한 문단 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앞에 있는 선행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좀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거 일단 이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을 또 기획을 해가지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뭐 이게 뭐 2개, 3개씩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또 이 두 번째에 대한 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줄줄줄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의 형태로 잘 써주시면 돼요. 이런 분석 쪽, 해석 쪽이 좀 연구자의 역량이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앞에 있었던 1번, 2번,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만 잘 설명을 해줘도 좀 잘 정돈된 글이 돼요. 그 뒤쪽은 좀 능력 혹은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혹은 실험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앞에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요거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뒤쪽은 내가 좀 배움이 짧아서 혹은 내가 좀 공부 양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못할 수 있다라고 앞에는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좀 잘 성실히 잘 적어주시면 돼요. 뒤쪽은 네, 공부했던 거 혹은 내가 배웠던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혹은 내가 논문에서 많이 읽었던 것들을 예, 좀 잘 정리해서 이 흐름대로 잘 풀어나가는 이런 쪽이 되는 거죠. 화학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과물 분석이 착 분리되기도 하는데 결과 쪽은 이것만 계속 쭉쭉쭉 하고 이제 분석 쪽에서는 또 따로 또 그림 1번에 대한 분석을 쭉쭉쭉 쓰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그렇게 크게 막 뭐가 막 바뀌진 않아요. 각 문단은 하나에 대한 내용을 예,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문단은 잘 끊으시면 되고 첫 번째 문단은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한 문단이고 세 번째는 각각의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 원인은 이렇더라 라고 하나씩 주장을 하는 그런 문단이 되겠죠. 그 문단 안을 이루는 문장들은 앞에 선행 연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추가 실험을 설명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예전에 했었던 연구 이게 이제 메인 그래프였어요. 성능을 보는 연구였거든요. 저는 성능을 두 가지 요소로 봤었는데 어쨌든 이 기울기도 보고 이 끝에 이제 이 값 어디서 멈췄는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가 밑에 이제 결과였어요. 앞에 뭐 물론 이제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 이제 문단 하나 쓰고 그 다음 문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었던 거 네 가지 것들 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 네 가지 파라미터 가지고 각각 데이터를 따로 분석을 해서 이걸로 이제 설명을 했었던 이런 식으로 좀 그 얼개를 짰었었거든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뭘 따르더라 라는 거였고 아니, 최종적인 건 아니고 요거에 대한 설명 요또 B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있었고 C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었고 그 쭉쭉쭉 하고 쭉 하니까는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A, B, C, D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없게끔 또 잘 논리를 구성을 했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걸 이제 한 3개, 2개에서 3개 정도 반복을 하면 이제 연구가 끝나는 거고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A, B를 바꿨어. 그래서 A를 올리고 B를 올렸더니 C, D, E가 같이 올라가더라. 뭐 D랑 E는 뭐 필요 없는 거야. C가 올라가더라. 근데 중간에는 설명을 기억으로 설명을 했어요. 내가 A를 올렸더니 기억이 올라가. 기억이 올라가니까는 C가 올라가. 또 B라는 것도 설명을 했을 때 또 기억이 올라가요. B를 올렸을 때도 똑같이 또 기억이 올라가. 그래서 C가 올라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C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데 D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만약 잘못된 연구라고 하면 잘못된 분석이라고 하면 A를 올렸더니 기억이 올라가서 D가 올라가더라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B를 설명할 때는 기억이 내려가서 B가 올랐더니 기억이 내려가서 D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앞에 했었던 거랑 좀 맞지 않죠. 앞에서는 B가 올렸더니 기억이 올라가서 C가 올랐다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올라가서 B가 올라가서 기억이 올랐다 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C를 설명을 했는데 D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B가 올랐을 때 기억이 내려가가지고 D가 올랐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었던 거랑 뒤에 있었던 거랑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 데이터를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렸던 결론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 결과 및 분석 쪽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보면 결론 그럼 나온 거예요. 그냥 앞에서 있었던 챕터 6에서 했었던 우리가 말했던 결론 그렇죠?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내렸던 결과인 거죠.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결론이 그냥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온 거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요 실험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간혹 글을 보면 결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앞에 있어서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만 막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 쪽에서 막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글을 쓰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 결과 및 분석 중에서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적으시면 돼요. 마지막 결론은 자,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이 논문, 독자가 원하는 거, 결론 쪽에 왔을 때는 독자가 어떤 걸 원하냐 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열심히 논문을 읽었잖아요. 실험 데이터도 있고. 그러면 이 저자가 마지막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걸 요약을 해주길 원해. 그러면 내가 독자는 이 논문을 읽는 거는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 그 중에 하나는 내 연구에 대한 그 이론을 막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가져다 쓰고 싶은 거거든요. 레퍼런스를 붙이는 거.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딱 뒤 끝맛이 앞에서 많이 읽었는데 요걸 잘 정리하고 그래 독자 너는 요것만 잘 외워가지고 나가면 돼. 내 논문을 읽었을 때 그걸 제일 원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도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좀 연구 결과에 치중해서 앞에 요약문은 논문 전체에 대해서 좀 요약을 했다라고 하면 결론은 실험 결과랑 분석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분석한 거, 뭐 실험이 A, B, C다. 그럼 A, B, A에 대한 뭐 결과 더하기 분석에서 한 문장씩, B에 대한 결과 더하기 분석. 그러니까 B 했더니 B를 바꿨더니 뭐가 이렇게 변했고 증가를 했고 그 원인은 뭐 때문이다. 뭐 C는 또 뭐 C를 바꿨을 때 뭐 X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또 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제일 첫 줄은 뭐뭐뭐에 대한 연구이고 어떤 실험을 했다 정도로 해서 그러면 총 ABC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그러면 저라면 보통은 뭐 쓰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건데 이 연구는 뭐뭐에 대한 연구이고 뭐뭐에 대한 실험을 해서 뭐뭐뭐를 분석을 했다 정도를 한 줄을 쓰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도에서 1, 2, 3 이런 정도에서 각각 요거는 한 줄 그러니까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서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이거는 독자는 절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안 했던 이야기를 막 새롭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튼 안 돼요. 인문학 쪽 연구는 이쪽에 막 재현을 막 시키도 해요. 어떤 분야의 연구를 더 하면 좋다 어쩌다 하는데 이공 쪽은 별로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연구 결과만 잘 정리해서 주시면 돼요. 인문학 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뭐 학생 대상으로 남자 학생 대상으로 하고 몇 명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막 전체적으로 막 적용하는 게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건데 과학 쪽은 자연현상을 그냥 본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진실을 본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막 그런 말을 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예. 그리고 이미 앞에 실험 파트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잘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요,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대부분 좀 기계적이에요. 그냥 요약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약문, 서론, 뭐 실험 방법 및 이론, 연구 결과 및 분석, 결론, 문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앞에서 했었던 거죠. 요약문은 진짜 그냥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해주는 거. 서론이라고 막 새로운 이야기 막 그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서론은 네. 아무튼 이거 넘어갈게요. 아무튼 한번 쭉 보고 다시 좀 보시고 결론부에서 새로운 이야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결과 및 분석은 그냥 논리적인 흐름대로 그래프 보여주고 경향 설명하고 그래프 보여준다는 거 그래프를 읽는데 필요한 정보까지 같이 준다라는 거고요. 경향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다른 문단으로 배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실험 방법은 남이 내 실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적으셔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적으셔야 되고 서론 같은 경우는 내 연구가 새롭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설득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당부의 말씀인 거죠. 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큰데 반해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성을 하다 보면, 보통 영화 감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보통 모든 영화 감독들이 진짜 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영화에 따라서 막 영화가 되게 막 졸작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명작이 나오기도 하는데, 찍는 사람은 모른대요. 이 영화 편집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다들 막 편집이 되게 잘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보잖아요. 영화는 막 1년, 2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반해서. 그러니까는 쓰는 사람은 몰라요. 반면 읽어주는 사람은 확실히 보이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내가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특정 문수가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게 막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인데, 요거를 보려면 아예 다른 사람이 조금 봐주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 논문 내놓고 나서 한참 동안 안 보다가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요거 논문이 어떻다 평가가 오면, 그때 좀 보면 이제 새롭게 좀 예전에 좀 잊어먹어가지고 좀 새롭게 보는, 그때 좀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안 좋은 글이 되는 좀 요소가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간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거니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페이지 초록을 좀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일단 짧잖아요. 그런 데서는 뭐가 좀 빠져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좀 상당 부분 도움이 돼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의 문단은 하나의 주장을 가져야 되고, 보통 좋은 글은 가장 첫 줄에 주장이 나오든지 가장 마지막 줄에 주장이 나오는데, 보통 저는 첫 줄에 나오는 걸 선호를 해요. 그 뒤에는 그냥 근거를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장이고 근거예요. 이런 글이 좀 좋은 글이에요. 영어 시험 볼 때 저는 그랬죠. 수능 볼 때. 저 영어를 좀 잘 못하고 빨리빨리 못 읽어서 저는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첫 줄 혹은 마지막 줄만 읽으면 되는 그런 그 영어 강사분이 있잖아요. 그분 거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영어 점수를 쫙 올렸는데, 고3 때. 예. 아무튼 그런 형태가 좋은 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수능 시험에 나올 정도면 좋은 글이잖아. 그런 좋은 글들은 첫 줄 아니면 마지막 줄이 핵심 문장이야.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글 쓸 때도 똑같아요. 첫 줄에 그냥 나오시는 저는 두 갈씩을 선호. 예. 이게 좀 읽기도 편해요. 예.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다 필요한 경우보다는 일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독자 입장에 봤을 때는. 첫 줄에 제일 핵심 문장이 나오면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탁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아요. 첫 줄에 써주는 게 친절한 거죠. 친절한 글인 거죠. 이해하기 쉬운 글인 거죠. 이거 뭐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당연한 거죠. 그걸 위해서 글과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표도 마찬가지고. 네. 설득력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근거는 데이터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실험한 데이터 혹은 내가 인용한 연구 결과들. 네, 요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냥 주장인 거예요. 우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이 이야기하는 거면. 예. 마지막은 충실하게 써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이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괴롭히는 거, 100점짜리를 쓰려고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사실 이게 또 내가 하는 마지막 연구도 아니고 첫 번째 연구고, 그 다음에 더 잘 쓰면 되고, 그 다음 연구는 또 그 전 연구보다는 나으면 돼. 계속 나는 연구를 계속 할 거고, 이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그냥 점점점 발전하기만 하면 되고, 또 여러분도 혼자서 글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읽어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좀 조언을 해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60점짜리 쓴다고 생각하세요. 60점 쓰고 6점짜리 먼저 쓰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읽어보든 남이 좀 읽어봐주든 해서 70점, 80점 쭉쭉 올려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점짜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좀 60점짜리 쓴다고 생각하시고 좀 덜 부담을 가지고 글이라는 걸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부담 갖지 말고.
좀 용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넌 60점 잘 받게 이게 아니고,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 같은 것도 벼락치기는 좀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벼락치기를 진짜 잘하는데, 연구는 진짜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아무튼, 예. 연구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멋있는 연구랑 보고서 충실하게 잘 쓰는 거랑은, 물론 좀 멋있는 연구를 하면 좋은 보고서가 나오긴 하겠지만, 뭐, 연구 결과 조금 좀 거시기 하더라도 좀 보고서는 좀 충실하게 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좀 글쓰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보고서 쓰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보고서 쓰기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 과학 영재 창의 연구 R&E 매뉴얼 뭐 챕터 7번째 글쓰기와 발표 중에서 마지막 발표하기예요. 책자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과학연구 발표의 중요성, 그 다음 발표 시간하고 분량에 대해서, 이 분량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발표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 이제 발표 시의 유의사항 몇 가지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발표의 중요성 이야기를 하는 거면 시각자료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사실 발표라는 게 어디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이제 연구라는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로 실제로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인류가 발견한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전화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도 맞고, 아무튼 예, 그래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받는 거, 예, 요게 가장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구 결과 공유한다는 거는 내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조언을 받고 혹은 보완을 받고, 간혹 이제 협력 연구도 들어와요. 내 데이터는 나는 뭐 A라는 분야에서 내 분야를 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야. B라는 사람, 이거 우리 쪽에서 좀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예, 그런 연구도 간혹 생겨요. 뭐 한 가지 예로 보면, 그것도 뭐 이제 제 지인의 지인 이야기인데, 이분이 플라즈마 가지고 플라즈마로 그 시료를 탁 때려가지고 증발된 기체를 가지고 그러면 이 시료의 뭐 대충 조성을 알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이야. 요거를 학회 가서 발표를 했는데, 마침 그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피부암 쪽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이걸 유심히 쫙 보다가, 야, 이거를 피부암 진단하는 데 쓰면 참 적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연구 제의가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피부암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피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피부 전체를 다 찢어가지고 막 그 세포 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레이저로 그냥 플라즈마 탁 때려가지고 몸 전체를 그냥 살짝 선탠하는 정도, 예? 그걸 탁 때려가지고 대충 암을 이제 진단하는데 필요한 그런 그 물질들이 좀 잡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좀 조기에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랑 이제 연구에 좀 쓰일 수가 있는 거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협력 연구가 막 들어오기도 해요. 아무튼 새로운 연구 분야도 생기는 거고, 아무튼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연구 결과의 평가,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이게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박사 학위, 자격 획득을 하기, 이건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학위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뭐 책자로 쓰지만 요걸 이제 그 심사위원들한테 발표를 해서 나 이만큼 열심히 했고 가치 있는 연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데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이제 그런 설득하기 위한 발표인 거죠. 아니면 이제 이 연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한테 이제 좀 판단을 맡겨서 이 연구가 좀 가치가 있으니 연구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학회 같은 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넓은 사람들이 많은 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포스터를 하나 만들고 그 앞에 계속 서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 오면 똑같이 발표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요. 예, 대충 한 5분, 10분 정도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서 와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또 이제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 보통 이런 행사는 사람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여러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다 보니까는 딱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할당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면 당연히 좀 내 연구 결과를 한정된 시간 안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전략도 좀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거죠. 고민해야 될 게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분량이에요. 발표 시간. 제일 먼저 발표 자료 만들어라고 하면 제일 막막한 게 몇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진짜 막막한 건데 조금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이게 좀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제가 있었던 공학 분야에서는 발표 시간이 만약 15분이다 라고 하면 얼추 발표는 12분이고 질의응답 3분. 그러면 나는 12분짜리 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보통 1분에 한 장 정도 만들면 돼요. 보통 1분 한 장 정도의 그 공학 분야에서의 그 실험 데이터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페이지에 1분 정도 하면 좀 적당했던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가 나오는 거고, 그쵸? 12페이지 정도 나오겠죠. 뭐 앞에 뭐 목차도 넣고, 뭐, 좀 말이 좀 빨라질 것도 대비해서 좀 뭐 길어봐야 한 15페이지 정도로 만들면, 만들면 되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위아래로. 막 30장, 40장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12분 발표하는데. 아무튼. 이 분량이 정해지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설명할 건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할 건가가 곧바로 이제 해결이 돼요. 뭐, 페이지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뭐 실험 결과를 뭐 A, B, C 세 개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개 보면 D까지 했어. 근데 네 개를 하기에는 다 설명하기에는 페이지 수가 부족해. 그러면 D를 좀 빼기도 해요. 뭐 D가 뭐 추가적인 실험인 거고 뭐 A, B, C로 해도 충분히 결론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요거는 설명 안 하고 뭐 요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이것도 설명 안 하고 대신 A랑 C를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만들면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분량이 정해졌으면 발표 자료를 잘 만드시면 되고,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대본을 한번 써보고 연습까지 해보셔야 돼요. 괜히 막 가서 막 어버버 하느니 그 시간 쇼라고 했잖아요. 쇼란 말이에요. 12분짜리 쇼란 말이에요. 네. 12분짜리 쇼면 대충 말을 또 뭐 래퍼처럼 빠르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보통 대본을 보통은 만들 건데 말도 좀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1분에 보통 100단어 정도. 영어 단어로는 확실히 이랬던 것 같아요. 한글도 비슷할 거예요. 한글도 뭐, 한글 단어, 글자 수가 아니고, 1분에 한 100단어 정도로 읽는다라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단어를 좀 더 길게 하거나, 좀 사람마다 좀 말하는 속도도 좀 다르기도 하니까, 요거는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근데 좀 대본을 짜는 데 있어서 또 이것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글과 말이 조금 달라요. 보통 글을 쓸 때는 좀 문어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말은 좀 구어체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읽어보고 발표를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과정 실제로 읽어보게 되면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본을 수정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하는 건 수정 때문에 그래요. 수정. 그리고 이제 좀 얼추 이제 대본이 정도 완성이 됐으면 파트별로 시간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보통 15페이지야. 그러면 서론, 연구 목적, 실험 방법, 결과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질 건데 각각 얘는 한 3분 정도 쓰고 2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량이 이렇게 나와서 뭐 결과적으로 뭐 18분 오버가 돼버렸다. 라고 하면 그래 어디서 조금 줄일 거냐. 이런 것도 좀 짜져야 되는 거죠. 시간을 어기는 것만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게 무례한 것도 없어요. 그 행사 진행 전체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차라리 조금 짧게 좀 일찍 끝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막 시간을 막 많이 잡아먹는 것보다는 일찍 끝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여기 B하고 D하고 분량 때문에
못 넣는다라고 했잖아. 이게 좀, 근데 이게 좀, 뭐, 질문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이터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부록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제일 뒤쪽에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쪽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보여줄 데이터들을 따로 부록으로 준비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나는 15페이지를 준비했지만 발표에만 이렇게 쓰는 거고 질문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것들, 이 부록들을 더 준비해 두는 거죠. 뭐 30페이지를 만들든 뭘 하든 어찌됐건 절반 정도는 그건 부록인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페이지 수가 15페이지로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 줄일 수 없는 거, 혹 딱 정해진 것부터 딱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결론은 한 페이지는 있어야 돼. 한 페이지. 실험 방법은 얼추 실험 장비도 좀 보여주고 실험 순서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한 2페이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연구 목적은 한 페이지 정도, 내 실험은 어떤 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론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래도 좀 배경 설명 한 페이지 하고, 그 다음 내 연구 분야 쪽, 뭐 문헌 연구 쪽 한 페이지 정도 한다라고 하면 한 2페이지, 결론 한 페이지, 뭐 한 페이지, 뭐 2페이지 하면 6페이지 쓴 거고, 15페이지 중에 그러면 얼추 뭐 앞에 그 표지 목차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간다고 하면 얼추 여기는 뭐 실험 결과는 9페이지 정도 보여줄 수 있겠네 정도. 그러면 이 9페이지에서 뭐 내 그래프가 한 3개 정도 되니까 3개 할애하고, 각각의 설명에 대한 페이지 하나씩 할애하고, 뭐 2개씩 할애하고, 이렇게 하면 얼추 한 3개 정도 내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럼 A 하나 하고 B, 뭐 C 하고 뭐 D 정도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 정도가 계획이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정도로 저는 좀 보통 그 발표에 대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제 분량은 이렇게 잡고 이제 좀 PPT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이런 순서대로 짜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좀 발표 자료 분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발표 자료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우리는 라디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TV 같은 쇼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발표 장표를 보여주고 같이 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건 좀 너무 많을 때, 이제 PPT가 너무 많을 때 좀 이야기가 되는, PPT가 너무 많으면 이 청중이 PPT를 읽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뭐, 내 말만 듣고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말을 하는데 그냥 그림만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발표자가 하는 말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청중은 10명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 그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내 분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 같은 동료 연구자들인 거죠. 다른 학교만 다를 뿐이야. 그냥 비슷한 거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말만 듣고 대부분을 아는 거고, 내가 한 연구 조금 뭐 자기랑 좀 다른 걸 연구하는 그 조금 부분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의 집중력은 그 시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내 말은 그냥 그 곁다리로 좀 들어오는 거고, 대부분은 시각 자료 보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든 글을 읽든 해서 내 발표를 따라가는 거거든, 이해를 하면서. 네. 그래서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1분에 한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내 말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분에 한 페이지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글을 넣어두면 1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처음 내 자료를 봤을 때 이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30페이지야 그러면 30초에 한 장씩 넘어가야 돼요. 이걸 아무리 예쁘게 내가 데이터를 만들고 좋은 내용을 써놔도 이게 책장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팍팍 넘어가면 이해가 안 돼. 이거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발표는, 사실은 발표의 목적은 청중이 뭐 어떤 사람은 발표의 목적이 이제 질문 안 나오게 빨빨빨 넘어가고 이렇게 많이 채우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사람들이 이해가 하게끔 해서 내 연구를 다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좀 위크한 포인트를 조금 찾아서 좀 질문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 원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하는 거지 이거는. 예, 시각 자료를 보여주긴 하는데 이 시각 자료를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말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으면 근데 좀 지루해요. 이게 발표가 좀 지루해지고, 좀 많은 정보를 사실은
15분 안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건데 페이지 수가 작으면 만약 7페이지다. 그럼 7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만 이제 청중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뭐 15페이지 정도 데이터를 줄 수가 있는데 7페이지밖에 못 안 주는 거지. 그러면 뭐 발표 양도 좀 되게 내용도 되게 좀 부실해질 뿐만 아니고 좀 지루해지고 하는 거죠. 혹은 이제 많은 정보가 그 말은 또 뭐 그 시간 동안 발표자가 이렇게 뭐 벙어리처럼 이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충분한 시각적인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효과적이었을 발표가 좀 되게 적은 데이터를 주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은 되게 많은 정보들이 말로만 간다는 거죠. 아무튼 좀 이것도 좀 되게 좀 그 비효율적인 그런 그 발표가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좀 글자 수가 너무 많아도 좀 지루해요. 굉장히 이건 좀 너무 많은 거지. 딱 봐도 좀 발표 듣는 입장에서 사실 논문을 읽거나 발표를 듣거나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똑같아요.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다 읽어야 막 설명을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런 글자들을 좀 잘 묶어가지고 그래프 하나로 쫙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의 그림 정도 사진의 형태로 쫙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이해하기 훨씬 편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좀 구성을 해야 좋은 거죠. 좋은 발표 자료인 거죠. 아무튼 전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합한 게 제 경험상은 1분 정도의 시간에 한 페이지 정도 데이터랑 분석 자료를 보여주면 좀 집중력 있게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발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제 표지랑 목차를 구성할 거예요. 요거는 뭐 되게 기술적으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단은 제일 처음 표지, 그 다음 목차인데 표지는 제일 먼저 그냥 내 논문의 제목 쓰면 돼요. 그 아래 저자 정보를 쓰면 돼요. 뭐 고등학생일 거니까 사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팀 이루어서 혹은 네 명이서 팀을 이루거나 아니면 혼자 하거나 그러겠죠. 자기 이름 쓰고 소속 어딘지 쓰면 돼요. 그 밑에 뭐 쓰고 싶으면 뭐 나한테 연구를 좀 지도를 해줬던 지도 선생님 쓰던가 아니면 어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하면 교수님의 좀 그런 이름도 좀 성함도 같이 적어주면 교수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발표 행사 명하고 일시를 같이 적어두면 뭐 본인한테도 좋고 나중에 어차피 이게 다 자료니까 지금이야 내가 언제 발표했다 알고 있지만 그때 언제 발표를 했는지 이 자료가 또 어디 이렇게 뭐 공유되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시점에서 연구가 이런 연구가 됐구나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똑같은 연구, 아무튼 그런 정보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건 좀 중요해요. 이런 정도의 정보가 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회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제 이건 됐다. 아무튼 됐네요. 네. 그 다음 목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정도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두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발표할 때 좀 스킬 같은 건데 요 표지랑 요 목차에 대해서 보통 발표를 막 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되게 빠르게 그냥 내 제목 제 자기 소개 설명 논문 제목도 안 읽어 그냥 자기 소개하고 바로 컨텐츠하고 바로 그냥 본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저도 처음에는 많이 그랬지만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요 2페이지 정도 하는 데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배분해 가지고 내 연구는 논문 제목도 좀 읽어 주시고 그래서 대충 이런 연구입니다 하고 이제 목차는 이렇게 해서 목적에서는 어떤 걸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실험 방법은 내 실험은 어떤 실험인데 그래서 이런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실험 결과에서 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도로 1분 정도 시간을 배분을 하시면 발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좀 신뢰도 좀 쌓이고 되게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좀 여유로운가 보다 발표도 좀 편하게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들어온대요. 이런 경험은 많이 해봤을 거야. 내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되게 잘 들어와. 근데 되게 싫어하면 이 사람이 뭘 했던 간에 막 공부가 막 잘 안 돼. 그 이유는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의 평가가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한테 다 도움이 된다. 라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한 정보들이 이제 나한테 좀 여과 없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이니까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던 간에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중한테 이 발표자가 좀 어느 정도 신뢰를 좀 받는 좀 그런 형태를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지금 제가 이 띠지를 하나씩 해놨는데 이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표지랑 목차니까 이게 필요 없지만 각각의 한 페이지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좀 발표 자료를 구성하실 때 있어서 이런 걸 좀 잘 지키시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중은 발표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자료를 읽어보면서 좀 정보를 따라가거든요. 그럼 이 아래쪽에 이 한 줄, 그러니까 대충 위쪽에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그 청중이 내 발표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서 제일 아래쪽에는 한 줄만 읽어도 발표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발표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한 줄씩 적어주시면 아주 좀 친절한 발표 자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발표 쪽이니까 한 줄씩 넣었는데, 읽어보면 1분 정도 시간을 배분을 해서 연구에 대한 소개랑 발표 순서에 대해 안내하면 청중의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뭐 발표를 그 대본을 짜실 때도 뭐 내용 다 설명하시고 밑에 한 줄 적었으면 그 한 줄을 같이 그냥 쭉 읽어주셔도 되게 효율적인, 뭐 효과적인 발표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서론과 목적 쪽이에요. 여기 몇 페이지를 뭐 하시든 뭐 각각 뭐 준비하는 사람 혹은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쓰셨던, 보고서에서 쓰셨던 대로 좀 따라가면 되는데, 보통은 역 피라미드 구조인 거죠. 주요 이슈를 먼저 소개를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좁혀나가서 이 마지막에는 내 연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도는 뭐 대충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분야를 한정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연구들이 주로 되어 왔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특정한 세 부분, 뭐 특정한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점점 좁혀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내 연구의 동기 혹은 이 연구가 필요하다 정도로 나가서 연구의 목적을 바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첫 페이지는 뭐 한 두 페이지 만든다라고 하면 첫 페이지는 연구 분야의 주요 이슈 정도 좀 소개를 해주고 간단히 좀 넓게.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쪽이 좀 중요해.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요게 좀 되게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런 큰 이슈가 있는, 아니면 이 이슈를 그냥 크게 그냥 해서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하시든지, 요거는 뭐 사람, 뭐 발표하는 사람 혹은 이제 구력이라고 하죠. 말하는 그런 힘이 좀 좋은 사람은 좀 넓은 이야기를 하셔도 뭐 상관없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좀 되어 있더라 정도로 좀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연구. 그래서 내 하고 있는 연구가 전혀 막 허무맹랑한, 좀 앞에서 해왔던 그런 연구의 흐름의 일부분이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 강물에 내가 이런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좀 그런 흐름의 안에 속해 있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말의 흐름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써놨던 것처럼, 네, 역 피라미드 구조로 점점 좁아지게끔 구성을 하시고, 연구가 가치 있고 흥미로움을 청중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게 이 연구 목적 설명할 때까지의 이 발표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게 설득이 돼야 그 다음에 있는 실험 장치라든지 실험 연구 결과라든지, 그리고 그로부터 정리해낸 결론을 재밌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다음 이제 실험 방법 혹은 이론 쪽인데, 들어가야 될 거라고 하면, 사진을 보통 보고서도 그렇고 발표 자료도 그렇고 사진을 막 그냥 넣어두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스키마틱스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사진은 잘 몰라, 나밖에 몰라요 사실. 이 장비가 전압을 찍는 장비고, 저 장비가 온도계인 거는 사진을 보고 내가 알 수 있을 뿐이지, 남들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어찌됐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내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를 보면, 온도를 찍고 뭐 압력을 찍고 이랬으면, 대충 내 실험 데이터가, 이 뒤로 보여줄 데이터가 뭘 변화를 시켰을 때 온도랑 뭐 압력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거니 좀 예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예, 청중을 조금 그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야 좀 친절한 발표인 거죠. 그래서 실험 장치 한쪽 한 페이지 보여줄 수 있고, 혹은 내가 화학 쪽이다 라고 하면 시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혹은 시료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스키마틱스로 보여주시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발표 페이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은 실험의 순서, 어떤 프로토콜로 이렇게 실험했고, 혹은 실험의 케이스 정도, 어떤 실험 케이스들을 했습니다. 뭘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그래서 내 실험 데이터가 얼마만큼 믿을만한 건지,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모이더라, 막 이렇게 널뛰게 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앞에 있었던 선행 연구, 굉장히 좀 잘하는 연구 그룹이 있는데, 그 연구 그룹에 내가 뭐 전혀 생뚱맞은 그런 분야를 하는 건 아니니까, 실험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비슷하게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얼추 뭐 선행 연구가 이 정도 찍고 내 실험 장비도 이 정도 찍더라, 얼추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런 실험 데이터는 좀 믿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데이터로 가지고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다. 그 데이터들로부터 나오는 내 결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방법 쪽에 있어서의 목적은 데이터를 신뢰하는 거예요. 실험 장치도 이해를 해서 대충 실험이 잘 이루어져 있고, 좀 되게 실험 장비 구성 잘 했고, 데이터를 찍는데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됐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형태를 예상할 수 있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쪽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페이지에서 한 3페이지 정도. 좀 발표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하면 3페이지, 혹은 측정이 정말 중요한 그런 뭐 연구다라고 하면 이쪽을 좀 더 많이 늘려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요 세 가지의 내용을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나 날려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좀 합치기도 하시고, 그렇죠? 실험 장치랑 뭐 실험 과정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기도 하고, 요거는 뭐 사람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정도로 저라면 구성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쪽인데, 사실 결과는 뭐 그렇죠. 지금 결과 및 분석인 거죠. 분석을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 결과 따로 분석 따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냥 데이터들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 글자가 좀 잘렸는데, 일단 앞에서도 했었던 거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보고서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이쪽은 사실은 그 발표자를 만들어라고 하면 이쪽은 좀 쉽게 만들 거예요. 그냥 보고서에 했던 연구 결과들 그냥 순서대로 붙이면 되는 거니까, 보고서에 썼던 그런 순서대로 붙이시면 되고, 대신 이런 거는 좀 잘 하셔야 돼요. 보고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실험을 A, B, C, D 4개를 했어요. 근데 실험 뭐 발표하는 분량이, 여기 할애할 수 있는 발표 자료 분량이 한 6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한 실험당 적어도 한 3페이지 정도는 할애를 해야 돼.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좀 빼고 A랑 C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런 거에 맞춰서 발표 자료 구성하시면 돼. 나머지는 부록으로 빼시고. 네.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청중들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바에는 그냥 뭐라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게. 어쨌든 논리적인 흐름대로 잘 구성을 하시면 돼요. 뭐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뭐 큰 실험 결과가 하나 있고, 빨간색에 대한 설명, 파란색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온 거지. 이 그래프는 빨간색 뭐 선형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이런 정도의 조금 성능값이 여기서 끝납니다 정도. 왜 성능값이 여기서 끝나냐, 그리고 왜 이제 점점 증가를 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2개, 3개 정도의 뭐 이게 반복이 되면 뭐 6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분량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특성 하나에 대해서 실험을 쭉 하고 분석을 한 거, 특성 2번 특성에 대해서 또 실험을 하고 또 분석을 한 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되고, 요거는 보고서의 흐름대로 하시면 되되, 한 페이지당 하나의 주장이 담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이 띠지처럼 한 줄씩 그렇게 쫙 빼가지고 마지막에 읽고 넘어가시면 실험 결과 및 결과 쪽을 좀 잘 따라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청중의 입장에서 친절한 발표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잘 모아다가 이거 그대로 해서 묶어가지고 결론부에 정리해서 결론 한 페이지 완성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돼요. 결론은 그렇게. 이 마지막에는 띠지, 띠지가 이렇게 해서 9페이지라고 하면
그럼 9개의 페이지에 대한 9줄의 이제 주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험 뭐 개수에 따라서 이 3개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내주면, 그럼 결론은 제일 처음은 어떤 연구를 했다.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다. 세 번째는 A, B, C의 실험에 대해 결과에서 이 띠지 정해놨던 거 3개 그냥 잘 묶어가지고 하나, 두 개, 3개 내놓으면 결론은 끝이에요. 그냥 결론 한 페이지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 구성은 이렇게 해서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이제 더 이상 막막하진 뭐 그렇게 막 막막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하면 예. 이제 발표할 때 좀 유의사항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기본이기도 한데 이 기본을 좀 안 지키면 조금 좀 아쉬운 자료가 되죠. 그렇죠? 좀 지켜줬으면 하는 거. 페이지 번호랑 전체 페이지 수,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전체 페이지 수 대비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보여주게 되면 발표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대충 어느 정도 남았겠거니 이게 좀 파악이 돼요. 그러면 거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정도면 좀 마지막 좀 더 힘들지만 좀 더 힘내서 발표를 좀 듣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까 예, 좀 좋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 수를 이렇게 적어두면 질문하는 사람도 몇 페이지에 좀 한번 돌아가 달라, 보여달라. 그 페이지를 띄워놓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의응답 할 때도 되게 편해요. 좀 시간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거죠. 3분밖에 없는데 그 3분의 시간을 막 앞에요, 뒤에요, 막 해서 페이지 막 넘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3페이지요, 그러면 3페이지 넘어가서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당연히 뭐 내 실험, 내 그림이 아니면 출처는 밑에 이제 표기를 해 두시고,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 Y축 단위 같은 거 좀 빠지지 않게 좀 잘, 그래프를 보고 내 말이 없어도 그냥 그 그래프 자체적으로 온전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 당연한 건데, 아무튼, 이거 당연한 거. 이건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건 연습할 때 반드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셔야. 제일 좋은 거는 녹음하는 거. 혼자 할 때는 그렇고, 더 좋은 거는 친구들 여러 명 해놓고 그 친구들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할 때. 그럼 친구들이 좀 코멘트를 주면 더 좋고, 야, 너 좀 말할 때 뭐 추임새가 좀 앞에 계속 뭘 계속 이야기하더라. 그럼 그거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뭐 억지로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못 줄이는, 못 없애는, 너무나 좀 백인 습관이라서 못 없애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좀 의식을 하게 되면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말이 너무 빠르더라 라고 하면 그것도 좀 고치면 되는 거고, 네. 뭐 어색한 표현 같은 것도 좀 바로 걸러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대본에 좀 수정하기도 하고, 네. 뭐 정말 잘 안 외워지는 것도 좀 생길 거야. 보통 발표할 때 있어서 들고 읽으면 이게 최악이에요. 이거는 정말 잘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그냥 읽는 거니까 아나운서처럼 잘 읽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겠지만 읽게 되면 보통은 어딘가 좀 어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거시기해요. 아무튼 좀 듣는 사람도 별로 좀 기분도 좋지도 않고, 아무튼 예. 그래서 외우게 될 건데 정말 안 외워지게 되는 것도 좀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말을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은 PPT에 그냥 적어두기도 해요. 좀 적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손에 진행 노트처럼 간단한 손노트 밑에 있는 것처럼 손노트 준비해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적어두시면 좀 이해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설명 자체를 저 같은 경우 한 페이지는 정말 이거를 그냥 1분 안에 요거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말이 꼬이고 이렇다고 하면 그냥 그 대부분 그 페이지만 좀 읽는 형태로 해서 좀 준비를 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발표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발표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 하여간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발표 시간 없으세요. 차라리 조금 빨리 끝나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팁이라면 팁인데, 보통 발표장에 가게 되면 긴장을 해서 내가 사전에 연습할 때는 12분에 끊었던 거를 뭐 11분에 끝나거나 좀 그래. 말을 조금 빨리 하게끔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우황청심원 같은 거 먹으면 막 말이 진짜 느리게 나오거든요. 이런 좀 별로 좀 추천하지 않아요. 우황청심원. 청심환은 예, 좀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막 떨려고 막 미치겠다 그러면 먹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좀 대충 할 수 있는데 먹는 거는 좀 비추. 말이 진짜 느리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튼 네, 이것도 뭐 발표 여러 번 해보면 예, 그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좀 조심하면서, 내가 처음 먹는 거다라고 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튼
네, 대본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운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서,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는 게죠. 문장을 막 그대로 외우면 진짜 외운 듯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팁을 드리면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를 그냥 외우세요. 키워드 순서를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뭐 키워드를 딱 떠올리면 대충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요거는 그냥 여러 번, 그냥 대본이 나왔으면 그 대본대로 여러 번 읽어보고, 그냥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보통 연습이 좀 고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10번 정도, 한번 3번 정도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안 읽어보고 한다라고 하면, 네, 연습이 좀 충분히 돼요. 진짜 10번이 말이 10번, 10번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10번만 하면, 예, 잘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어. 좀 잘 돼요. 어찌됐건 5번만 해도 진짜 많이 한 거고. 하여간에, 네, 정말 안 외워지는 거면 발표 자리에 좀 적어두거나, 글자를 조금, 이 키워드를 정말 내가 뭐 너무 많이 잊어먹어 그러면 적어둬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의응답할 때 있어서 사람의 성향 같은 건데, 질문하는 사람은 내 연구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대부분은 적을 잘 안 만들려고 해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아니면 요거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봐라 정도로 좀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막 극도로 막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막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이 그 듣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좀 좋은 자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예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괜찮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좀 발표에 임하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발표 자료는 처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좀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발표하는 장소가 이 TV, 큰 TV 가지고 띄워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프로젝터 띄워놓고 하는, 보통 프로젝터는 4:3이 많고요. 스크린 띄워놓고 하는 거. 요즘 들어간 뭐 16:9도 좀 있긴 하지만 TV 같은 거는 보통 16:10 정도 와이드 옆으로 좀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 정도로 해서 PPT 먼저 이제 양식 그 비율을 먼저 맞추시고,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14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 뭐 16 정도 이 정도로 구성을 하셔야 조금 사람들이 좀 읽는다 했잖아요. 그 정보를 글을 읽는 건데 그 읽는 데서 좀 덜 불편해요. 아무튼 네, 글자 크기 너무 작아도 안 좋으니까. 네, 아무튼 그거는 좀 요거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디자인 다 깨지고 막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좀 마음 좀 시간이 그냥 쓸데없이 시간이 막 두세 시간씩 잡아먹어. 이것 때문에. 아니면 뭐 화면은 이렇게인데 내가 4:3으로 준비해 버렸으면 여기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여기 4:3이면 그냥 16:10 디스플레이에 4:3 PPT 띄우면 왼쪽 오른쪽이 없어지는 건데, 요거만큼 나는 화면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좀 그렇죠. 뭐 기왕이면 이렇게 다 쓰는 게 좋은 거고, 호환성을 위해서는 좀 널리 사용되는 편집 프로그램 쓰면 그냥 대충, 그냥 우리나라는 윈도우 환경에서 많이 컴퓨터가 세팅돼 있으니까 그냥 PPT 쓰시고요. 괜히 멋부린다고 맥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쓰시거나 별로 그러진 않아도 되고, 뭐 제발 부탁인데 글자 폰트 그냥 맑은 고딕을 쓰거나 그냥 일반 기본 쓰세요. 기본. 괜히 막 이상한 막 디자인된 글자 크기 글자체 쓰면 결국 발표장 가면 그 폰트 없어서 다 깨지거든요. 발표 자료도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 그러면 발표 시작부터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발표가 막 발표 폰트 깨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야 돼. 막 글자가 막 밑에 막 안 나와,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놨는데 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잘 맞춰서 채워져 있는데 막 글자 폰트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안 몰리고 막 밑에 막 안 보여요. 이제 막 이렇게 전체 화면에 안 보여요. 밑에 뭐 글자가 보여야 되는데 깨져가지고 안 보였으면 계속 막 발표 자체가 그냥 12분이 그냥 망치는, 쇼가 망쳐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글자 폰트 같은 것도 좀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동영상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는 미리서 조금 파일 넣어보시고 한번 켜보시고 소리 제대로 나오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표하실 때 분명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좀 일찍 오거나 첫 시간이다 하면 중간 뭐 두 번째 파트다라고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시고 쉴 때 한 10분 20분 쉴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예, 또 좀 유의 사항으로 예, 발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치면 안 되잖아요. 한 학기 정도 연구하고 보고서 쓰고 발표까지 하는 건데 마지막을 망치면 굉장히 좀 아쉬우니까 이런 정도는 별로 시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건 조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예, 이 발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